자, 요즘에 이 미국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인물이 있어요. 미국 요주의 인물, 퍼프 디디, 퍼프 데디 혹은 피 디디 라고 불리는,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간단하게 디디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맞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디디는 90년대부터 미국에서 레이블 산업, 연예인들 광고 에이전시, 텔레비전 쇼, 술 브랜드, 패션 브랜드 등등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온 미국의 빌리어네어이자 사업가이자 성공한 래퍼예요. 부, 명예, 성공, 이 모든 걸 다 가진 남자로 엄청 유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얼마 전인 2014년 9월 16일 상상도 못할, 미국 사람들이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범죄 혐의로 체포가 돼서 사람들 다 충격에 휩싸이게 했는데요. 무슨 혐의였냐?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 강제노동, 방화, 납치, 뇌물수수, 공갈 등등등 이것들로 기소가 돼서 하루아침에 빌리어네어에서 브루클린 교도소에 갇히게 됐어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시작은 2023년 11월 디디의 전 여친인 캐시의 소송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캐시는 디디랑 교제하는 기간 동안 이 디디가 자기한테 폭력, 마약뿐만이 아니라 남자 성매매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자기랑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디디는 이렇게 자기 여친이 다른 남자들이랑 성관계 맺는 장면을 보면서 행위를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프릭 오프라는 시간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폭로는 바로 하루 만에 퍼프데디랑 합의했대 해서 철회가 됐어. 사람들 이제 수근수근했죠. 도대체 얼마의 합의 봤을까? 그냥 이러고 끝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몇 주 만에 추가 피해자들이 3명이 잇따라서 나도 디디의 피해자다 하면서 추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셋 모두 다 강제 성매매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디디는 여기에 대고 이거 다 거짓말이다. 얘네들 다 지금 내 돈 뜯어내려고, 내가 부자니까 내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하는 애들이고 캐시도 저거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 하나 유출됐는데 뭐였냐면 디디가 캐시를 호텔에서 막 무자기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나온 거예요. 미우님처럼 그냥 한두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때리던 4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캐시가 했던 말이 진짜였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주고 갑자기 하루 만에 끝났으니까 저게 진짜였을까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영상으로 이제 완전 끝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영상이 공개되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때 당시 내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였다고, 내가 바닥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나 너무 후회하고 있고 그날 이후로 나는 치료도 받고 심리치료도 받았고 지금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후회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폭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캐시 소송이 작은 불씨였고 이 3명의 추가 소송이 마른 장작이었다면 여기에 그냥 기름을 활활 퍼부어 버리는 그런 폭로가 하나 추가로 터지는데요. 바로 2024년 2월에 디디랑 무려 13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일했던 남자, 자, 이 릴 로드가 하는 말이 디디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 뿐만이 아니라 프릭 오프라는 파티를 열었다. 아까 캐시가 사용했던 그 단어랑 중복되는 말이죠. 그 프릭 오프는 음흉한, 변태적인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파티를 주기적으로 열어서 여기서 각종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막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여기에 미성년자도 연루가 되어 있다. 난교 파티를 벌였다고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영상,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을 증거로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디디 집 가봐라. 가면 방마다 카메라가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천 개 영상이 녹화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장을 바탕으로 미국 홈랜드 시큐리티, 미국 국토안보부가 디디의 집을 급습을 했는데 여기서 1000병이 넘는 베이비 오일, 최음제, 각종 전자기기 그리고 총기류 등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전자기기라고만 기사에는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카메라라면 영상 릴 로드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 녹화된 영상 증거도 확보됐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이 사건이 디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엄청나게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부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피해자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긴급 신고 접수처 같은 거를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접수처가 열리자마자 하루 만에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신고를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증거가 있고 확실하게 소송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 120명만 대표로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자, 이 120명 모두 다 동일하게 나 디디에게 강제적으로 성매매,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또 동일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 다들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마셨다고 증언을 했어요. 자, 이 중 절반은 여성, 절반은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60명이 여자, 60명은 남자야. 대부분
캘리포니아, 뉴욕, 조지아,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들로 62%가 흑인, 30%는 백인, 나머지는 히스패닉이나 아시안계라고 밝혀졌어요. 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당시 여러분 나이가 9세였고요. 그 외에도 뭐 14살, 15살, 16살 막 이런 너무 나이가 어린 이런 미성년자들이 수두룩했고, 대부분 동일하게 얘기했던 게 펍데디가 자기 이제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 연예인으로 만들어줄게, 너 래퍼 되고 싶어? 내가 너 키워줄게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내 스튜디오로 와라, 우리 집으로 와라 해서 마약기 섞인 뭐 음료 같은 거를 제공해서 막 이상한 사람들한테 집단으로 막 당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피해당한 시기가 무려 1991년부터 2024년까지 남녀노소 연예인 일반인 가리지 않고 이런 더러운 짓을 30년 동안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 규모라면 이게 비밀이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음악 산업, 미국의 사법 체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 사건을 펍데디 게이트라고 부르면서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고요. 지금도 미국 뉴스에서도 연일 계속해서 업데이트로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목받은 사건들만 간단하게 완전 요약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펍데디가 어떻게 이런 악마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난 30년 동안 그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행적을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유명인들의 죽음, 뭐 스캔들, 폭행 사건들도 얽혀져 있고요. 진짜 팩트도 있고,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떠오른 추측들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펍데디의 본명은 션 존 콤스로 1969년 11월 4일 뉴욕 할렘에서, 아빠는 멜빈이라고 미공군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한 사람이었고요. 엄마 제니스는 모델이자 보조교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션네 집은 이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아빠가 이제 은퇴하고 나왔으니까 뭘로 돈을 벌까 궁리를 하다가 마약을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길거리 이곳저곳에서 이제 헤로인 같은 마약을 팔면서 밖에서는 마약상이자 집에서는 가장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1972년 1월 26일 자기 아들 션이 3살도 안 됐을 때 센트럴파크에서 총에 맞아서 자기 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지금까지도 왜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 그거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미제 사건이에요. 그냥 단지 마약 거래랑 연관이 됐을 거다라고 추측만 하고 있는데요. 엄마는 션을 데리고 뉴욕 할렘에서 뉴욕 외곽 지역에 있는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가요. 여러저러 일을 하면서 혼자서 션을 양육하는데, 이 션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야심찬 아이였어요. 지는 거를 싫어하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막 엄청 화도 내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아이였대요. 이런 어린 션에게 엄마는 퍼프라는 별명을 지어주는데요. 왜 어릴 때 특히 남자애들이 형아처럼 굴려고 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막 몸짓 큰 것처럼 이렇게 가슴 내미는 행위 있죠. 이런 거를 퍼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화가 났을 때 막 이렇게 씩씩대는 거, 이거를 또 영어로 huff and puff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션이 항상 막 이렇게 하고 화나면 막 씩씩대고 이랬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의 별명은 퍼프야 하고 애칭처럼 퍼프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활동 이름이 엄마가 지어준 별명에서 온 거예요. 자, 션은 가난이 지긋지긋했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나는 크면은 돈 많이 벌 거라고,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곤 했는데, 그래서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해요. 뭐였냐? 먼저 남학생 사교 클럽에 가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파티를 열었대요. 그 뭔 엄청난 이었는지는 모르겠어. 엄청난 파티를 열어가지고 이 파티가 금세 디디네 파티 너무 재밌어 하고 소문이 방방곡곡에 난 거야. 그래서 이 파티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진짜 말 그대로 줄을.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픽업해서 이 파티로 데리고 오는 셔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꽤 잘 돼가지고 용돈벌이가 짭짤했대요. 근데 이제 여름 방학을 하게 되면서 학교가 방학을 하니까 사업 수완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 돈 벌어야 되는데 하다가 어릴 때 친구였던 이 래퍼가 됐던 헤비 D라는 오랜 친구랑 다시 연락이 닿게 돼요. 디디가 음악 산업에도 관심을 보이니까 이 헤비 D가 야, 너 우리 사장님 한번 만나볼래? 하면서 자기가 소속된 이 업타운 레코드사라는 이 회사의 사장 안드레 하레를 소개시켜줘요. 자, 안드레는 앞으로는 나는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한 이런 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헤비 D가 데리고 온 션, 디디를 딱 보니까 얘가 좀 센스도 있는 것 같고 너 한번 인턴으로 일해볼래? 하고 방학 동안 인턴 일을 줬어요. 근데 일하는 게 마음에 들었나 봐. 이 방학이 끝났는데도 학기 중에도 야, 너 계속 일하러 와라. 일주일에 몇 번씩 와라 이래가지고 학교는 워싱턴에 있고 이 사무실은 맨하탄에 있는데
왔다 갔다 뭐 거의 몇 시간? 뭐 8시간이랬나? 왕복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디디네 엄마가 너무 싫어한 거야. 너 이러다가 학교 드랍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안드레 사장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야, 대학교 그만두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라. 우리 회사의 부사장으로 너를 앉혀줄게. 해가지고 갑자기 인턴에서 부사장으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돼요. 학교는 그래서 중퇴했어요. 진짜로.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제 추측에 의하면 이 레코드사 회장 안드레랑 디디랑도 그렇고 그런 사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이 레코드사의 부사장이 되면서 이 디디가 이 회사로 신인 뮤지션 괜찮은 애가 데리고 왔다고 둘을 데리고 온데 누구였냐면 바로 노토리어스 B.I.G랑 어셔. 노토리어스 B.I.G, 빅이라고 부를게요. 빅이랑 디디랑 둘이서 같이 첫 앨범을 내려고 했는데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안 된다는 거야. 야, 이 가사가 너무 폭력적이라서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부사장에 앉혀줬던 그 사장 안드레랑 둘이 엄청 싸웠대. 그리고 나 그럼 너 밑에서 일 못하겠다. 빅이 무조건 이 앨범 내야 된다 하면서 이 디디가 빅이랑 어셔를 데리고, 당시가 1993년, 디디가 24살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얘네 둘을 데리고 혼자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사무실 딱 차리고 배드보이라는 독자 레이블을 혼자 차려가지고 그 전 회사에서 내려다가 못 냈던 앨범 Ready to Die를 발매를 시켜요. 그리고 이 앨범은 한마디로 진짜 대박이 납니다. 그 앨범에서 유명한 노래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 들으면 그냥 도입부 들으면 바로 알아. 빅 파파라는 그 유튜브 조회수가 여러분 4.9억이에요. 뭔 노래인지 알지? 자, 그래가지고 이 배드보이 레이블이 시작하자마자 완전 대박 났어. 노토리스 B.I.G도 거의 이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래퍼가 됐고요. 여러분 투팍은 알죠? 아마 이 힙합 이야기를 잘 알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걔가 얘랑 걔가 막 이렇게 할 텐데 우린 사실 잘 모르잖아. 그래도 빅이랑 투팍 정도는 알잖아.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나도 힙합 잘 몰라.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아는 건 뭐야? 노토리어스 B.I.G가 미국 동부를 대표했고 투팍이 미국 서부를 대표했고, 그리고 그 90년대 초반 당시에 이 동부와 서부 힙합씬의 경쟁이 엄청 심하던 때였어요. 나 어릴 때 뭐 H.O.T, G.O.D 막 이런 싸움이 아니고 여기는 진짜 동부 갱스터, 서부 갱스터, 진짜 리얼 갱단들이 막 이렇게 막 투팍이 짱이다, B.I.G가 짱이다 하면서 주먹다짐하고 진짜 막 총싸움 팡팡팡 하고 막 이런 거의 전쟁이었다고. S.E.S 핑클 대립구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빅이랑 투팍 둘만 이러는 게 아니라 빅이를 갖고 있는 회사 레이블의 사장 디디, 투팍네 사장 슈그라고 있거든요. 얘네 둘도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 그 회사들끼리도 사이가 엄청 안 좋았던 거예요. 과몰입 오브 과몰입 그 잡채야. 그래서 진짜 피지컬하게 싸우기도 했고요. 투팍이 죽기 전에도 막 총 여러 발 맞고 병원으로 실려간 적도 있었고, 음악으로도 서로 엄청 디스했는데, 우리도 지금 힙합에서 막 랩할 때 막 너는 랩이 너무 구려 하면서 디스하잖아요. 근데 이 디스도 어나더 레벨이야. 예를 들면 투팍이 내가 빅이 네 와이프랑 나랑 잤다 막 이런 말도 하고, 이거 한국에 있었으면 막 이런 말 하면 완전 나락 아니야? 갈등이 한창 고조되던 때였어요. 그러다가 1996년 9월 7일 투팍이 괴한한테 차로 이동하다가 총에 맞고 사망하는 일이 생겨요. 이게 지금 우리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 이제 미국에서 완전 대스타가 갑자기 총 맞아서 사망을 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근데 누가 용의자인지는 아직도 몰라. 근데 유력 용의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바로 경쟁사 레이블 사장이었던 퍼프 디디였어요. 자, 실제로 퍼프 디디가 투팍 저 새끼 죽여줄 사람 하면서 총부살인할 사람을 찾아다닌 걸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디디한테 청부살인비로 $1 밀리언 13억을 제안받았다 라고 말하는 갱단 멤버 키피디라는 사람도 증언을 했는데, 결국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2024년이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거 혹시 진짜 디디짓이 아니었냐 하는 의혹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왜인지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쭉 들으면서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그것도 다시 재수사하나요? 이번에라도 밝혀지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투팍네 가족이 이 퍼프 디디를 향해서 자기네 투팍의 죽음을 다시 재수사해달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했다고 지금 들었어요. 이거 지금 되게 최근 뉴스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해인 97년에 투팍의 라이벌이었던 동부의 대표 래퍼, 이번엔 빅이가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빅이 아빠는 디디잖아. 근데 이것마저도 디디가 죽인 거라는 의혹이 있는데
왜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그냥 카더라 의혹이에요. 자, 당시에 빅이 인기가 엄청 커졌어요. 동부 대표자라고 했잖아. 돈을 엄청 많이 벌면서 나 혼자서 따로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소울 트레인 뮤직 어워드라는 매해 열리는 그 큰 흑인 음악 이벤트 같은 게 있는데 평소라면 그냥 빅이가 참석을 했을 거야. 근데 97년도 이해에는 빅이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냐? 투팍이 죽고 나서 다들 빅이가 죽인 거다. 빅이 측근이 죽인 거다 하면서 빅이를 약간 타겟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갱들이 날 노리면 어떡하지? 불안하기도 했고 마침 이 행사가 LA에서 열리기로 한 거예요. 그 서부에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난 여기 안 가야겠다 올해 이러고 일부러 자기 일정을 영국에서 해외 일정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디디한테 말을 안 했어. 디디가 그 빅이한테 전화해서 야 너 장난하냐? 그 뮤직 어워드 행사 안 오냐고 막 그래. 그러니까 빅이가 나는 이번에 올해는 안 가고 싶다 그래. 그러니까 엄청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 나도 거기 가는데 네가 지금 쫄아서 여기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당장 오라고. 당장 참석하라고 해서 빅이가 어쩔 수 없이 LA로 와서 그 행사에 참석을 해요. 근데 행사 가서 모든 게 잘 끝났어. 끝나고 빅이가 이러고 나 이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펍 디디가 야 안 돼. 왜 벌써 가? 지금부터 시작이야. 우리 애프터파티 재밌는 거 있어 하면서 애프터파티에 가자는 거야. 빅이는 가기 싫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이 같은 레이블 디디네 레이블 소속 래퍼인 메이스가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내가 듣기로 투팍네 소속사 레이블 애들이 거기서 지금 놀고 있다고 들었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디가 가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빅이한테 너 빨리 차에 타라고 하면서 차에 같이 타지도 않고 빅이 차 따로 자기 차 따로 해가지고 그 파티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파티에 가는 중에 이 차 안에서 빅이가 총격을 받고 사망을 해요. 빅이의 죽음도 지금까지 미해결이에요. 근데 지금 배후에 디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것도 그냥 카더라인데 그날 차가 두 대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 차 바퀴에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디디가 청부살인을 의뢰를 했고 어느 차에 누가 있는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차 바퀴에 스티커를 붙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카더라도 있고요. 일단 빅이가 나가서 개인 활동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디디가 전만큼 돈을 벌 수가 없게 됐으니 이 빅이를 죽인 거라는 추측이 있는데 또 이게 또 그럴싸하게 들리는 게 뭐냐면 이 빅이가 죽고 나서 디디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이 헌정곡이라면서 I'll Be Missing You라는 곡을 발매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인기를 엄청 많이 끌어모았는데 어이가 없는 거는 이 노래, 이 멜로디가 원래 있는 노래예요. 이 스팅이라는 뮤지션이 이미 14년 전에 Every Breath You Take라는 그 음악을 자기가 만든 노래인데 이거를 그냥 갖다 쓴 거야. 당연히 허락을 받았겠지 했는데 허락을 안 받고 썼다는 거야. 이거는 왜 무슨 격이냐면 제가 갑자기 내일 음악 방송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썸머썸머입니다. 저 최신곡 하나 발매했습니다 하면서 달디단 수정과 하면서 내가 작사 작곡했다는 거 같은 거잖아. 내 노래다 하고 수정과 이렇게 부르는 거랑 지금 마찬가지라고. 장기하 씨 허락도 없이.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장기하 씨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소송을 걸겠죠. 당연히 스팅도 디디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디디가 야 내가 돈 줄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의가 났냐면 하루에 2,000불씩 내가 죽을 때까지 너한테 하루에 2,000불씩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스팅이 디디한테 2,000불씩 용돈을 그 곡 쓰는 그 값을 지금도 받고 있대요. 대박이죠. 만약에 미리 딜을 했으면은 한 번에 주는 걸로 그렇게 끝났을 텐데 이미 쓰고 그렇게 했으니까 1년에 9억 9천. 이 스팅 씨는 1년에 9억 9천씩 이 디디한테 받는다고. 근데 이제 사람들 말로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디디가 손해보는 게 없다. 오히려 이득이다. 그도 그럴 것이 I'll Be Missing You 내고 하면서 이 97년도에 음반 판매 수익만 100밀리언 달러라고 해요. 100밀리언 달려면 거의 한화로 1,300억 원? 이 정도인 거니까 뭐 그것만 벌고 끝이 아니로 얘는 어차피 계속 돈을 버는 거잖아. 그리고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빅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빅이가 죽은 후에도 돈을 엄청 끌어모아요. 그러니까 빅이 죽었으면 이제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잖아. 근데 죽기 전에 샘플링했던 작업들 있죠. 죽기 전에 녹음했던 것들. 그거를 하나씩 써서 거기에 내가 노래 좀 얹고 내 소속되어 있는 다른 가수들 노래 좀 얹고 해가지고 새 노래인 것처럼 계속 발매해서 돈을 계속 벌었어요. 빅이의 죽음 이후에도.
예를 들면 more money, more problem 이것도 넌 이거 살아있을 때 만든 건 줄 알았어. 다 이 노래도 여러분 들으면 바로 알아요. 비기가 24년을 살다가 사망했거든. 그러니까 비기 측근들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비기가 살았던 날 24년보다 훨씬 더 많은 날을 지금 25년 넘게 지금 디디는 비기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모으고 있다. 비기가 완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이런 비기가 혼자 나가버리면 더 이상 돈을 못 버니까 아예 죽여버리고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내가 돈을 번지자 이거를 설계해서 비기 죽음을 사주한 게 아니냐는 이제 의혹이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의혹이에요. 이제부터는 의혹이 아니라 이런 디디의 여러 가지 폭력적인 성향으로 체포된 진짜 있었던 사실들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1999년 4월 디디랑 래퍼 나스랑 같이 뮤비를 찍었는데 갑자기 막판에 디디가 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장면 그거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스 매니저가 막 사람들 시켜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그 장면을 갑자기 넣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전화해가지고 있잖아 엄마랑 우리 목사님이랑 얘기해봤는데 그 장면은 빼는 게 좋겠다 그러네. 그거 좀 빼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나스 매니저 이름이 스티브예요. 스티브가 안 된다고 우리 이미 지금 돈 주고 편집 다 끝났고 발매일이 코앞이라서 지금 이제 와서 수정을 할 수가 없다. 그냥 내보내야 된다 그랬더니 이 디디가 맨하탄에 있는 이 스티브 나스 매니저 사무실에 두 명 깡패랑 대동을 해가지고 이 매니저를 미친 듯이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뭐 주먹으로 한 게 아니고 전화기로 머리를 때리고 샴페인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유유히 나가더래. 완전 사이코죠. 당연히 매니저 스티브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그래서 체포가 됐는데 바로 보석금 내고 나와버리고 스티브한테는 10만 달러, 한 1억 3천 돈을 주면서 야 이거 받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해서 스티브가 그 돈을 받고 합의해서 폭행 혐의를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옥에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이 또 생기냐면 이 디디가 뉴욕에 있는 한 클럽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누구랑 같이 가냐면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니퍼 로페즈 그리고 자기 매니저 그리고 외국에서 데리고 온 당시에 자기가 키우던 20살짜리 래퍼 샤인이라는 래퍼랑 같이 갔어요. 그 클럽에서 놀다가 매튜라는 남자랑 마주치게 되는데 이 매튜는 브루클린 갱단 멤버예요. 갱스터예요. 매튜한테 디디가 술잔을 엎었나 그랬대. 그랬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이 디디가 엄청 무례하게 굴더래요. 이 갱단한테. 그래서 이 매튜랑 막 둘이서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클럽 안에서 총이 팡팡팡 하고 세 방인가 네 방이 터졌어요. 매튜를 맞추려고 총을 쏜 거였는데 정작 매튜는 안 맞고 다 빗나가서 클럽에 그냥 서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아무 죄도 없는 사람 3명이 맞은 거야. 아무도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한 명은 얼굴, 코에 맞았어요. 자, 이 갱단인 매튜는 샤인이랑 디디 이 둘이서 같이 둘이 총을 쏜 거를 봤다고 증언을 했고 얼굴에 총을 맞았던 피해자는 디디가 총을 발사하는 걸 내가 목격을 했고 그 총알이 나한테로 왔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사건이 발생됐을 당시에 디디는 지 여자친구랑 매니저만 데리고 클럽에서 나갔고 샤이는 미처 도망가지 못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어요. 어차피 디디도 다음날 잡히기는 했는데 지는 엄청 비싼 변호사를 써. 오제이 심슨 변호했던 엄청 비싸고 유명한 사람을 쓰고 자기가 데리고 갔던 그 래퍼 꼬맹이 샤이는 그냥 무명 변호사, 국선 변호사 있죠? 그냥 배정되는 대로 받게 하고 그 원래 그 총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운전기사한테 5만 불 주면서 그 네 총이었다고 하라고 그러고 샤인이랑 디디가 총 쐈다라고 했던 증인 있죠. 이 사람들한테까지 돈 주면서 야, 총 쏜 거는 내가 아니라 샤인이었다고 말하게 하라고 이렇게 증인까지 매수하려고 했어요. 결국 그렇게 다 뒤집어 써가지고 샤인이 10년형 받고 석방된 후에는 자기 나라로 추방됐고요. 디디는 아무런 혐의도 없이 그냥 아무 책임도 없었어. 단 1일도 교도소에 있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총 맞은 사람 있잖아요. 코에 총 맞은 사람. 이 사람이 이 재판 지금 잘못됐다. 분명히 클럽에서 디디가 나한테 총을 쐈는데 어떻게 샤인만 감옥에 가냐? 하고 소송을 다시 걸었는데 디디가 130만 달러를 이 피해자한테 주면서 저거 철회하라고 해가지고 또 돈 주고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그렇게 무혐의로 끝이 났어요. 그 또 한 번은 이건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들 중에 이제 저스틴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UCLA에서 미식축구를 하는데 이거를 보러 이 아빠가 간 거야, 디디가. 근데 저스틴이 플레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치가 야, 너 제대로 하라고. 여기 네 아빠가 온 거 상관없어. 여기 있는 다른 학생들이랑 너도 똑같이 대우받는 거다. 여기 UCLA다 하면서 제대로 하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 근데 그거를 보고 남의 집 자식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코치가 지 아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는 너무 꼴받았나 봐.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 코치의 사무실로 막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래서 캐틀벨을 막 코치한테 휘둘러가지고 완전 진짜 양아치 깡패죠, 말 그대로. 캐틀벨을 막 코치한테 휘둘러서 다치게 했대요. 그래서 또 체포됐었는데 코치한테 뒷돈 챙겨주고 또 끝났어. 그렇게 모모인주님 말씀처럼 진짜 안하무인의 돈이면 항상 다 됐던 인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건 파일들 얘기해보면 이런 식으로 뭐 돈으로든 아니면 뭐 거짓말이로든지 간에 이렇게 항상 범죄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두 번 이러고 그냥 끝나지만 대부분의 약간 이런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이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게 이 약간 도른 인간들의 특징이라고. 이건 지금 알려진 것 뿐이에요. 나는 이 뒤에 알려지지 않은, 체포까지 가지도 않은, 그래서 이 대중들이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피해자들한테 막대한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기 산하에 있는 가수들한테는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걸로도 또 되게 유명했어요. 항상 자기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되게 실력 있는 젊은 아티스트들한테 접근해서 되게 값싼 계약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 근데 하는데 자기 말 안 들어? 그러면 지 맘대로 다음 앨범을 내주지 않거나 노래가 엄청 성공했는데도 수익을 지가 대부분 다 가져가거나 막 그런 식이었어요. 이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이제 래퍼들이 회사를 떠나고 싶어 했는데 회사 나갈 거야? 너 그럼 수백만 달러 내놔. 이러면서 엄청난 고액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면서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 50센트랑 디디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왜 안 좋냐?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디디 레이블에 소속된 래퍼 중에 메이스라고 있는데 아까 그 모어 머니 모어 프로블럼도 같이 피처링했던 되게 유명하고 실력 있는 래퍼예요. 근데 이 친구도 디디한테 너무 많이 시달린 거야. 돈을 못 받아가는 거야. 이렇게 다 떴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나가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이 50센트가 50센트가 운영하는 건 또 G유닛이라는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G유닛으로 얘를 데려가겠다 그랬더니 디디가 그래? 메이스 그럼 데려가. 100만 불만 갖고 와 그랬대. 그래서 50센트가 100만 불 가지고 오니까 갑자기 올랐어 200만 불 이러더래. 그래서 50센트가 뭐야 이 자식하고 200만 불 또 갖고 왔는데 아니야 이제 300만 불이야 이러면서 진짜 완전 양아치 짓을 하면서 결국에 안 주려고 막 그런 거야. 이래가지고 50센트가 이 디디를 엄청 싫어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 메이스는 어떻게 됐냐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인스타 들어가 봤는데 자기 상태 그 프로필에 그냥 한 단어밖에 없어. Heaven. 천국 이렇게 되어 있고 구글 폼 링크 하나 달랑 있길래 들어가 보니까 I'm giving my summer to God 하면서 웬 썸머 캠프 신청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목회 활동하고 계시다고. 정말 실력 있는 래퍼였는데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한마디로 머리 깎고 중이 돼서 산으로 들어간 지금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참고로 아까 그 총 쏜 거 독박 써서 10년 감옥 간 샤인 있잖아요. 걔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지금 정치 활동하면서 봉사 활동에 일념하고 있대. 이런 직원들 있죠. 직원들한테도 엄청 악명이 높았대요. 일례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에 디디의 개인 셰프였던 신디의 소송만 봐도 얼마나 진짜 더럽고 치사한 사장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신디는 디디가 자기를 성희롱하고 근무 시간도 제대로 지켜준 적이 없었고 자기는 휴일도 없이 디디 출장마다 따라가서 요리를 하게 했다. 그러면서 초과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 디디가 막 성적인 행위를 벌이는 동안에도 밥 갖고 와라. 그러면은 문 열고 밥을 앞에다가 대령해 줘야 됐대. 그래가지고 그런 자기 상사가 상대방이랑 거시기 뽕짝하는 그런 숭한 장면들까지도 보게 했다고 그렇게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도 어떻게 될게요? 디디가 거액을 주고 취하게 해가지고 그냥 입막음을 해버립니다. 자, 아무튼 이런 오랜 불공정한 처우 때문에 결국 이 디디 레이블에 남아있는 아티스트들은 고작 5명 이 정도밖에 안 남게 돼요. 그래도 디디는 상관없었어요. 왜냐? 오랜 기간 아티스트를 착취한 덕에 저작권료 등등으로 음반 사업으로 평생 수익을 이미 올리고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브랜드 사업까지 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거든요. 자, 그랬는데 3년 후인 2023년 오늘날의 디디 게이트를 있게 한 이 캐시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디디의 민사소송이 2023년 3월에 제기되면서 이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데요. 이게 왜 캐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냐면 어차피 펍 데디는 좀 평판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한 폭력, 성희롱
임금집을 좀 제대로 안 해주는 거, 약간 요런 악덕 사장 같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캐시 소송에서는 최초로 성매매, 성학대, 강간 등 이런 충격적인 혐의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야. 영상 초반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캐시랑 디디는 2005년 캐시가 19살 그리고 디디가 35살일 때 처음 서로 만났어요. 당시 캐시는 아마추어 래퍼였는데 이 온라인에 캐시가 낸 음악을 듣고 디디가 접근해서 자기 레이블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인 2007년 캐시가 21살, 디디가 37살일 때 둘은 공식적으로 교제 중이라고 밝혔고 2018년까지 무려 11년을 만났어요. 이 11년 동안 대중들은 그냥 둘이 꽁냥꽁냥하는 귀여운 커플로만 알았는데, 이번 소송에서 캐시가 하는 말이 디디가 자신한테 억지로 마약을 하게 하고 폭행을 일삼고 남성 성매매 종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억지로 성관계를 시키고 그걸 보면서 지는 자위행위를 하고 그 성행위하는 걸 녹화를 했다고. 그리고 그 성매매자들 앞에서 별별 걸 다 시키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 프릭 오프라는 이런 짓을 했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주장을 했어요. 캐시는 이런 마약, 더러운 일들 때문에 건강까지 악화돼가지고 막 아침마다 수액 주사를 놔야 될 그럴 정도였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하기 싫다고 거절이라도 하면, 혹은 뭐 어디 다른 남자랑 밖에 나가서 무슨 행사 이런 데서 말이라도 같이 섞으면 폭행하고 멍들고 막 피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호텔이나 집에 자기를 감금하고는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강제로 사귄 건가 못 헤어지고 하시는데, 자, 캐시는 이 디디가 자기에 대한 영상물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두려움에 떨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캐시가 녹화됐던 영상을 자기가 지워버렸대요. 근데 그거를 디디가 알게 됐어. 그랬더니 디디가 오히려, 야, 너 이거 지웠어? 그럼 뭐해? 벌써 다 따로 떠났는데? 복구도 다 가능해? 이러면서 자기가 지웠던 영상들을 하나하나 다시 틀어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캐시가 직접 다시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비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캐시를 폭행하는 게 뭐 둘이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디디 직원들 앞에서, 혹은 디디 다른 친구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캐시한테 막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는데 그 누구도 캐시를 도와주거나 디디를 말리거나 대신 경찰에 신고해주지를 않았대. 그리고 캐시 본인도 어차피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이 LAPD 경찰들도 매수됐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캐시가 디디가 데리고 온 성매매 남자들하고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디디가 캐시 핸드폰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당시에 키드 커디라고 캐시랑 예전에 사귀었던 전 남친이 있는데 이 남자랑 메시지가 몇 번 오고 간 거를 디디가 본 거야. 그걸 보고 눈깔이 돌았어요. 격분해가지고 뭐 와인 오프너 있죠? 이런 걸로 캐시를 공격하려고 막 달려든 거야. 그 성매매 남자들도 있는 그 중에. 그래서 캐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방을 빠져나가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오히려 캐시를 붙잡고, 지금 어디 가냐고. 저 너무 무섭지 않아요? 무슨 옛날 무슨 잔혹동화 이런 것 같아. 아가씨 어디 가세요? 약간 이러면서 다시 데리고 가서 디디 앞에 놓고 사장님이랑 잘 얘기해 보시라고. 항상 이런 식이었대. 이 디디가 열받아서 그 새끼 차 내가 폭발시켜버리겠다 막 그렇게 캐시한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며칠 후에 그 전남친 차가 도로에서 폭발하는 일이 생겼어. 다행히 그 커디라는 남자가 죽지는 않았지만 캐시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얘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내가 도망갔다가는 정말 내가 소리 소문 없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디가 캐시한테 나를 팝팝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대. 팝팝은 뭐 펍데디니까 퍼플을 뭐 귀엽게 팝팝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총소리 할 때 팝팝 이렇게 하잖아요. 애칭인 것 같지만 부르면서도 상대방의 공포심을 갖게 그렇게 조장을 한 거였겠죠. 이 외에도 이번에 이제 캐시의 친구이자 캐시 작곡가로 일하기도 했던 이 티파니 레드라는 여자가 최근에 밝힌 사건이 있는데, 2016년에 자기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친구들이랑 캐시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를 디디가 듣고 있었나 봐. 근데 그 대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캐시 친구한테 마약을 엄청 해가지고 그 17층 자기 발코니에 거꾸로 매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그 친구를 뭐라더라? 뭐 강아지 들듯이? 인형 들듯이 번쩍 해가지고 17층 자기 발코니에 거꾸로 매달았대. 근데 이 이야기가 되게 소름 돋는 게, 그 전에도 한참 전에도 다른 남자 래퍼가 디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았던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 매달린 그 친구가 마약에 완전 취해가지고 보통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캄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거꾸로 매달려 있었대. 그 모습이 자기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웠다고. 저 사람은 뭐든지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었다고. 이러니까 캐시가 얼마나 무서웠냐고. 이들이 본 건 정말 일부인 것 뿐이잖아. 그래서 결국에 둘은 2018년에 결별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오랜 시간 캐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무서웠으니까. 그러다가 2022년에 뉴욕에서 성인 생존자법이라고 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딱 1년 동안만 과거 성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그러니까 공소시효 지난 것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이었는데요. 이 법 때문에 캐시가 용기를 내서 디디한테 소송을 2023년에 제기한 건데 바로 이 소송이 하루 만에 철회가 됩니다. 그랬는데 그 바로 다음 주에 다른 3명이 추가로 캐시가 소송한 거 보고 우리도 성적 학대를 디디한테 받았다. 3명 중에 1명인 조이 닐이라는 여성은 1991년 대학생 시절에 디디의 뮤비에 출연하게 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디디가 나한테 억지로 마약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이랑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을 하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영상들을 딴 사람들한테 막 보여줬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같은 날 소송한 라이자 가드너라는 친구는 16살일 때 디디가 또 다른 래퍼랑 강제로 자기한테 약을 탄 술을 먹여가지고 성폭행했다고. 거의 지금 진술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 이제 익명의 여성이었는데요. 디디랑 또 다른 사람이 또 연루가 되어 있어. 배드보이 레코드 그 회사의 직원이 자기가 17살일 때 자기도 막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접근해서 개인 비행기로 다른 지역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집단 성폭행을 나한테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디디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거 다 내 돈 노리는, 저 내 명성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의 축인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난을 했고 또 캐시의 소송도 갑자기 하루 만에 없어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그냥 돈 노리고 허위 소송 아니야? 했는데 3달 후인 2024년 2월 26일 이 릴 로드라는 남성 프로듀서가 엄청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나 디디한테 성폭행 당했다 하면서. 자, 아까 굉장히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남자 릴 로드라는 이 남자는 디디랑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3개월을 같이 일하고 생활했던 프로듀서였어요. 근데 이번엔 남자인 거잖아. 이게 최초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번에 최근에 또 재조명된 게 뭐냐면 바로 50센트의 발언인데요. 50센트가 항상 이 방송에서 디디를 게이라는 표현하는 단어로 항상 표현을 했거든. 그러면서 제 다른 남자 아티스트랑 막 그렇고 그런 사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한 번은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Now, Fifth, when you continuously call Puff gay, he doesn't even know what he's saying is like fruity. You know? No, but me and you, we ain't party. Like, we need to party. What is he talking about? I get a little uncomfortable. He told me he'd take me shopping. I looked at him like, what'd you just say? Take me, that's what a guy says to a girl. 그래서 50센트가 내가 너랑 쇼핑을 왜 가? 그랬더니 디디가 가자. 내가 옷 사줄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50센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뭐 왜 이러냐고 그 라디오에서 직접 한 말이에요. 아니 이 자식 무슨 남자가 여자한테 할 말을 나한테 하더라니까? 나랑 오빠랑 쇼핑 가자. 오빠가 옷 사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왜 옷을 받아 입냐? 그랬더니 우리 한 번도 같이 안 놀았잖아. 우리 한 번 같이 놀자. 이러는데 그거 그 자식 완전 게이라고 막 그러면서 약간 그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약간 재조명이 된 거예요. 릴 로드가 갑자기 나 디디한테 성폭행이 당했다 하면서. 근데 릴 로드가 제기한 건 성폭행 혐의뿐만이 아니었어요. 소송 건게 내용이 73페이지에 거쳐서 성매매, 불법 약물 투여에 공갈, 협박, 불법 활동들을 강요하게 하고 가담시키게 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디디뿐만이 아니라 고위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릴 로드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는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대요. 이것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13개월 동안 일하는 동안에 계속 디디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만지고 치고 이러면서 이 릴 로드가 샤워하는 와중에도 계속 화장실에 들어와서 막 주변을 서성거렸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고 같이 일하는 디디 같은 직원들
걔네들 근데 어차피 다 한패잖아. 이 측근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측근들은 아 디디 그냥 원래 장난치는 거야. 원래 장난기가 좀 심하잖아. 널 좋아하나 보네. 하하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다 그냥 넘겼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그런데 이 가벼운 것 같았던 이 성희롱은 그걸로 끝나진 않았어요.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니 그 릴로드가 평소에 프로듀서 스티비 제이를 굉장히 존경했대요. 근데 디디가 이거 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녹화했다고 한 영상을 보여줬다는데 그 영상 안에 스티비 제이랑 웬 백인 남자랑 거시기 뽕짝을 하는 장면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명백한 성희롱인 거잖아요. 나는 이 영상 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두 남자가 벌거벗고 이런 짓을 내가 왜 봐야 돼. 근데 릴로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디디가 자기랑 같이 이런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려고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반전은 릴로드가 자기가 봤었다는 그 영상의 캡처본도 소송자료에 넣었거든요. 근데 캡처본에 나온 인물은 스티비 제이가 아니라 다른 성인물 영상 배우라고 밝혀졌어요. 그럼 이건 릴로드가 지어낸 얘기일까요? 아니면 디디가 스티비 제이랑 닮은 배우의 영상물을 릴로드에게 보여줬고 릴로드는 이게 진짜 스티비 제이라고 믿은 걸까요? 이 부분도 나중에 재판에서 어떻게 밝혀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번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에 디디 당시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영 마이애미라고. 이 사람도 여자 래퍼예요. 영 마이애미 사촌들이랑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코카인을 권유하더래. 참고로 릴로드는 굉장히 막 종교적이고 자기 막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는 싫다고 안 한다고 하고 이제 화장실로 갔대요. 그랬더니 그 영 마이애미 친척 한 명이 여자가 막 따라와가지고 막 옷을 벗고 막 부비부비를 하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릴로드가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서 막 급하게 화장실에서 후다닥 나오는데 옷 벗은 채로 그대로 막 계속 막 쫓아와가지고 그 디디도 있고 영 마이애미도 있고 영 마이애미 다른 친척들도 막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섹슈얼한 뭘 이런 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디디가 막 하하하 막 웃으면서 그렇게 보고 있더래.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음속으로 저거 지금 디디가 시켜서 저 여자가 나한테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릴로드한테 지속적으로 나랑 함 자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릴로드가 계속 거절하니까 나랑 한번 하면 내가 너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 프로듀서상 수상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추가로 25만 달러 3억도 주고 무슨 2천만 달러 넘는 뭐 섬도 내가 너 쓰게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게 사실인지는 몰라요. 릴로드가 지금 이번에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근데 너 나랑 안 자면 너는 이 업계에서 앞으로 먹고 살지 못할 거다. 그리고 니네 가족들도 안전하지 못할 거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을 했는데 그러다가 2023년 2월에 디디가 자기 집으로 그 성매매 여자들 데리고 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데리고 왔다. 디디네 집에. 그랬는데 그날 술 먹고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렸다. 아마 술에 뭐 약을 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옆에 두 성매매 여성하고 디디가 자기 옆에 같이 누워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날 디디가 자기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여자들이랑 다 같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릴로드한테 13개월 일한 대가로 29,000달러만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3천 몇백만 원 정도 준 거예요. 하면 3억 준다며. 그러니까 지금 3천 몇백만 원으로 땡쳤다고. 자, 이 고발 내용에는 디디뿐만이 아니라 디디의 아들도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고 써 있었고요. 또 여러 음악 산업의 거물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 소송 내용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심지어 그 영상들을 갖고 있다.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 증거로 내가 확보해놨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들이 사실이라면 뭐 마약 조직 무너지듯이 이 디디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을 다 잡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국토안보부 요원이 이 디디네 집에 급습을 했잖아요. 마이애미랑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집에 동시에 급습을 했어요. 그 집에서 1000개의 베이비 오일, 개인용 윤활제, 다수의 총기, 최음제, 그리고 전자기기 등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번 제 라이브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봤어요. 뭐 펍데디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베이비 오일은 왜 그렇게 많았던 걸까요? 그러셨는데 그냥 저는 단순하게 거시기 뽕짝 용으로 약간 윤활제 용으로 사용을 한 게 아니었을까. 근데 뭘 저렇게 1000통이나 넘게 갖고 있을 일인가? 도대체 뭐 어떤 파티가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온 또 뉴스에 따르면 그 베이비 오일이 그저 베이비 오일이었겠냐.
그저 베이비 오일이었으면 굳이 그 국토안보부가 1,000몇백 통이 넘는 그 오일을 다 가지고 갔겠느냐. 아마 거기에는 그 뭐라고 하죠? 약간 몸에 이제 바르면 이상하게 되는 그런 약간 마취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함유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Mr. Combs is threatening her with a knife and makes her take off her clothes. What she believes is some type of lubricant oil. He just started squirting it at her. Over the course of this, her body got more and more limp, and she couldn't figure out essentially what was causing it. 지금 이 일이 있고 너무너무 많은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처음에 디디를 인턴에서 갑자기 부사장으로 앉혀준 그 안드레라는 사장 있죠? 그 안드레랑 디디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더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킴 포터라고 디디의 전 연인이에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연인 관계였고 킴 포터한테 원래 있었던 아들도 입양했고 둘 사이에는 3자녀도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킴 포터가 2018년에 갑자기 폐렴으로 급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의혹을 갖는 게 이 킴 포터의 죽음이에요. 왜냐면 킴의 지인 말에 따르면 킴이 원래 안드레 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킴이 자기 전 상사인 안드레랑 남자친구인 디디가 서로 구강 거시기 뽕짝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킴 포터는 이 디디의 더러운 추악한 진실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이 모든 것을 고발하는 책을 써가지고 발간하기 직전이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알고 디디가 이걸 막으려고 킴 포터를 죽인 게 아니냐 하는데 이 킴 포터가 사망한 이유는 폐렴이었거든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주 희박하지만 독살인 경우에도 폐렴 증상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부검 결과는 자연사로 판정이 됐는데 뭐 첫 번째 부검 결과가 중간에 수정이 됐다. 지금 그냥 이거는 루머예요. 이거는 카더라입니다. 그리고 킴이랑 디디랑 사귀다가 헤어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한번 헤어졌을 때 킴이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디디가 나중에 알고 그 킴 코를 부러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감히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그러면서 킴은 코가 부러지고 얼마 안 있어서는 그 남자친구가 갑자기 사망한 채로 발견돼요. 그 남자친구의 사망 원인은 권총 살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남자친구의 죽음에도 디디가 관여했을 수도 있다 하는 카더라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묘연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죠. 자, 그리고 또 이거 이외에도 지금 온갖 추측과 음모론들이 엄청 난무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국토안보부가 이 집에 급습을 했는데 이 집 안에서 터널이 발견이 됐다. 근데 이 터널이 뭐 마이클 잭슨의 집으로 연결이 된다더라. 또 어떤 데서는 아니다. 플레이보이 맨션이랑 연결이 된다더라 막 그랬는데 이거는 다 허위사실로 알려졌고요. 지난번에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주세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이지랑 비욘세 관련해서도 비욘세 뭐 날아갔다던데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저스틴 비버 이야기도 하시고요. 지금 제이지랑 디디랑 둘이 꽤 절친한 사이였다. 그러면서 최근 틱톡에서 이 She Knows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알리아, 레프트 아이, 마이클 잭슨, 레스트 인 피스라고 하면서 그 죽은 아티스트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셋 다 뭐 25일에 사망을 했다. 뭐 8월 25일, 뭐 7월 25일 이렇게 25일에 사망을 했다. 디디랑 제이지랑 비욘세 셋이서 합세해서 얘네들을 죽인 거다. 왜? 당시가 비욘세가 막 데뷔를 하려고 했던 때였는데 그 비욘세 앞에 놓여 있었던 약간 경쟁자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주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25일에 다 하나씩 처리를 한 거다. 그러면서 she knows, she knows, she knows 이렇게 가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 she knows의 she가 지금 비욘세다. 그래서 비욘세는 지금 이 사실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잘 봐라. 그 지난 그래미 시상식들에 보면 모든 수상 받은 여자들이 다 계속 땡큐 비욘세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비욘세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처단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더해서 she knows의 she가 암시하는 바는 그 디디하고 제이즈다. 왜냐? 디디의 본명 션이에요. 제이즈의 본명도 션이에요. 션, 쉬. 좀 비슷하게 들려요. 그리고 노스는 비욘세의 본명이 비욘세 놀스잖아요. 노스. 비슷하게 들려. 그래서 이거는 션, 제이즈, 비욘세, 시노스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크리스탈린 진짜 괴담 같다 키키키 하시는데 저도
진짜 괴담 같거든요. 저스틴 비버도 지금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왜냐면 저스틴 비버가 옛날에 디디랑 48시간 동안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고, 어릴 때 막 10대 막 이럴 때 조그말 때 For the next 48 hours, he's with me. So we gonna go full, buck full crazy. Going crazy. 해가 갈수록 처음에는 되게 밝았던 비버가 누가 봐도 불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거 봐라, 분명히 비버한테도 디디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아닐까. 그 영상에서 계속 디디가 자기보다 훨씬 어린 이 비버한테 야 우리 같이 놀아야지, 너 왜 나한테 요즘에 연락 안 해, 막 그러니까 그 조그만 비버랑 뭘 놀아, 그 성인 겨드랑이 털 부승부승한 남자랑 뭘 하고 노냐고. 아무튼 그것만으로도 이상한데, 비버가 제가 아저씨 번호를 몰랐어요, 아저씨 번호가 뭐였잖아, 되게 엄청 아무튼 어색하고 불편해 보여 그게. Starting to act different, huh? You ain't been calling me and hanging out the way we used to hang out. Well, I mean, you try to get in contact with me, through all my, partners and whatnot. You never really got my number, so. Yeah. I'm gonna tell you my number. Yeah. 그래가지고 이제 비버도 언급이 됐고, 또 언급이 요즘에 많이 되는 사람 중에는 또 어셔도 제가 아까 말했죠. 처음에 디디가 자기 회사 차릴 때 데리고 온 게 어셔였어요. 그리고 어셔가 당시 나이가 17살인가 그거밖에 안 됐었어. 그리고 어셔도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래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디디랑 같이 뉴욕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 근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 어셔가 저스틴 비버를 데리고 온 거야. 지금 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 나중에 후에 어셔한테 인터뷰에서 그때 막 어땠냐 그랬더니 There you go. To learn some. Yeah, that's I right. don't know if I could indulge and understand what I was even looking at. It was pretty wild. Would you ever send your kid to Puffy camp? Hell no. 어셔도 디디의 피해자가 아닐까 하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스틴 비버한테 막 가서 인스타그램에 막 댓글을 다는 거야. 비버 지금 너도 빨리 용기 있게 말해줘. 야 디디가 너한테도 무슨 짓 했어 이러면서.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 정말로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비버한테 자꾸 가가지고 말해라 이렇게 압박 주고, 막 매스컴들도 그래서 한동안 저스틴 비버도 혹시 피해자일까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막 그런 매스컴들 엄청 막 사람들이 캔슬하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비버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2번 죽이는 행위다. 비버가 얘기할 때까지는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되게 막 매도를 했어. 근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왜 비버한테 누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너 빨리 나와서 말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비욘세는 아직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일단 제이지랑 디디랑 친했고 She Knows라는 그 노래가 막 이런 괴담처럼 막 이렇게 되면서 비욘세 인스타그램에는 다들 너도 한패지? 너도 프리크업 쇼 갔지? 이러면서 악플을 겁나게 받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틱톡에서 유행하는 밈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너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아티스트는 누구야? 난 저스틴 비버야. 그랬더니 물어본 사람이 저스틴 비버? 말도 하지 마. 막 이러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아티스트는 누구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비욘세야. 그랬더니 뭐? 비욘세? 너 오늘 비욘세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니? 그래서 아니 안 했는데 그랬더니 이런 밈이 유행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거는 또 뭐냐면 막 AI로 조작된 사진들. 지금 이게 엄청 미국에서 화제가 되니까 디디네 집에서 베이비 오일만 나온 게 아니야, 이런 것도 나왔대 하면서 되게 해괴망측하게 생긴 막 성인용품들이 1000몇 개가 막 쌓여있는 그런 무더기 사진이 막 있는데, 그거 AI로 조작된 사진으로 판명이 났고요. 뭐 또 다른 가수들도 막 AI 합성해가지고 마치 디디랑 무슨 사이인 것처럼 막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아무런 아직 증거가 없잖아요. 최소한 이 지금 디디 같은 경우에는 고발한 사람들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동일하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특정 연예인한테 가가지고 막 악플을 달고 너 한패지, 뭐 혹은 비버한테 축축만으로 막 솔직히 말하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연예인들 파티 참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디디의 성범죄랑 연관시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디디가 파티를 과연 뭐 한두 개만 열었을까? 사실은 우리가 디디랑 한편이라고 의심하는 사람 중에도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또 우리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 규모 사건이었다면 아마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거고, 가담한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거고, 방관한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지금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거들이 쏙쏙쏙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실제로 그 변호사가 앞으로 재판 진행하면서 그 이름들이 왜 언급이 되었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하게 사실이 파악이 되면 그 사람들 이름도 모두 다 언급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The day will come when we will name names other than Sean Combs, and there's a lot of names. It's a long list already. We're going to make damn sure that we're right before we do that. But the names that we're going to name, what we've been told, are names that will shock you. And I'm talking here about not just the cowardly but complicit bystanders. That is, those people that we know watched this behavior occur and did nothing. I'm talking about the people that participated, encouraged it, egged it on. They know who they are.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정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예정이니까 그 특정인들에 대한 판단은 그때 내려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돈 가지고 사람들 입막음하고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 지난 30년간 그렇게 살았던 디디는 지금 현재 브루클린의 경비가 아주 삼엄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고요. 어제 업데이트된 뉴스에 따르면 2025년 5월로 재판이 시작이 될 거라고, 이 날짜가 확정되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 디디와 변호사 측은 굉장히 여러 번 보석을 요청을 했어요. 돈 줄 테니까 우리 내보내달라 그랬는데 디디가 제일 잘하는 거 있죠? 돈으로 사람들 입막음하는 거, 매수하는 거. 그래서 증인 매수 가능성,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보석 신청 모두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번 돈으로 빠져나갔던 그 퍼프 디디였는데 이 미친 연속적인 일들 중에서 그나마 좀 사이다 같은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모든 혐의들이 다 인정이 되면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할 거라고 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앱스타인 언급도 하셨는데 앱스타인 게이트라고 불렀잖아요, 그때도. 근데 앱스타인이 죽으면서 좀 흐지부지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디디 재판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냥 이런 해프닝이 아니라 정말 이 미국 음악 산업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밝혀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오늘 디디게이트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센트가 다큐 만든다던데 진짜인가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굉장히 옛날부터 이 디디가 구린 걸 알고 있었고 자료들도 수집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한테 팔 건지 아마존한테 팔 건지 지금 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캐시 어떻게 지내냐면 캐시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너무 다행이죠. 또 하나 그냥 떠도는 썰이 또 뭐가 있냐면, 디디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시락이라는 주류 브랜드랑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거기서 뭐 모델도 하고 같이 브랜드도 만들고 해서 수익 공유도 하고 하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는데, 되게 최근에 디디가 이 시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인종차별이었어. 시락에 있는 자매 브랜드 같은 느낌으로 데킬라 브랜드들이 있는데, 나랑 같이 낸 브랜드는 내가 흑인이라서 자기 브랜드는 싼마이 취급하면서 다른 데킬라 브랜드에만 고급화하고 돈을 들이고, 내 브랜드는 뭐 흑인 브랜드다 이런 식으로 싼마이 취급을 했다고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아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결국에 합의를 하면서 이 시락이 디디한테 돈을 엄청난 금액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건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디디한테 평생, 디디 살아 생전 동안 평생 돈을 입금해줘야 된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근데 이것이 완전 그냥 카더라예요. 근데 이번에 그 갑자기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디디네 집을 급습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배후에는 시락이 있다. 이 시락이 되게 큰 회사이고 돈이 굉장히 많은 주류 회사니까 입김을 넣은 거라고. 이거 소송 막 이거 올라왔을 때 얘네 집 쳐라. 그래서 얘가 깜빵 가고 그러면 계약서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엠베서더든 뭐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될 경우, 뭐 교도소에 갈 경우 우리 더 이상 이 계약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효,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얘 쳐넣으려고 사실은 이 퍼프 디디가 여태까지 돈으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 돈 많은 다른 회사한테 제압당해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거다 라는 썰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그냥 카더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디디랑 같이 있었던 법적 분쟁이 있었던 큰 회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디디는 집에서 체포된 건가요? 아니요. 디디는 뉴욕에서 나와 있을 때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또 센트럴파크에서 여유 있는 척 앉아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찍은 동영상 보니까 약간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다, 뭔가 크게 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샌팍 갔다가 오는 길에 체포가 됐습니다. HH님 말이 너무 웃기다. 퍼프 디디가 50센트를 살려둔 이유는
50센트가 디디 그의 취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줍게 지금 제안도 했던 거 아니냐고. 야, 나랑 쇼핑 갈래? 50센트가 또 개쿨하게 뭐? 내가 너랑 쇼핑을 왜 가? 내가 너 좋아하는 옷 사주려고. 아니 근데 이거 지금 펍데디가 부르는 건데 너무 웃긴 게 도미닉이 평소에 펍데디를 엄청 싫어했단 말이야.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얘기했는데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도 디디의 이 노래 나오면은 진짜 항상 치를 떨어서 막 너무 싫다면서 쟤 왜 랩하는지 모르겠다고 랩을 진짜 못하는데 다른 실력 있는 애들이랑 맨날 피처링 해가지고 숟가락만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랩들 보면 어떤 때 막 래퍼 7명이 같이 다 피처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디디는 들어봐 여기가 디디 파트야 하고 들어보면은 맨날 항상 아하 Let's do it. 약간 이렇게 추임새만 넣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랩할 때 들어보면 개 못하는데 진짜 엑스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싫다고 그랬는데, 또 저도 이번 사건 일어나고 알았는데, 에미넴이 또 옛날부터 펍데디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계속 가사에서 디디를 저격한 걸로 유명해서 지금 약간 재평가 받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거든요. 근데 알죠? 우리 민익이 오빠가 또 디트로이트 출신이고, 에미넴 형아 1일 개인 운전사로 알바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팬이 되잖아요. 그런 경험 때문에 이 에미넴을 좋아해서 펍디디를 싫어한 건지 진짜 이 랩하는 게 꼴 같잖아서 싫어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얘 랩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좀 뭔가 웃겨. 지금도 이렇게 듣는데 뭔가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나도 하겠다. 아하 예.